한국은행이 작년에 펴낸 보고서 한 장에 빨간 줄이 그어진 명단이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 그러니까 27%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명단에 든 27%는 한국은행이 AI에 의해 직접 대체되거나 소득 감소 가능성이 큰 그룹으로 분류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사형 선고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누가 들었는지, 왜 들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안에 들었는지 5가지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27% 명단은 누가 어떻게 만든 걸까요? 출처는 한국은행이 2024년에 펴낸 인공지능과 고용보고서입니다. 발표 당시에 묻혔지만 펼쳐보면 이미 답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27%를 골라냈을까요? 한국은행이 쓴 분류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그 일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둘째, 그 일이 반복 가능한가? 셋째, AI가 대체할 수 있는 머리로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업무가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고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손이 아니라 머리로 처리하는 일이라면 명단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칸에 모두 체크가 들어가는 직무일수록 위험 점수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이 가르는 건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업무 성격입니다. 채용계가 의사 면허를 딸 수는 없지만 진단서 작성은 이미 채용계보다 정확한 AI가 하고 있어요. 직업이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의가 명확하고 반복되는 부분부터 깎여나가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은행이 분류한 27%는 직접 대체 위험군입니다. 보조도 아니고 간접도 아니고 직접이에요.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를 같이 보면 2025년 기준 직업 종사자의 61.3%가 AI, 로봇 영향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직장인이 어떤 식으로든 발을 디디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서는 분류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보고서에서 정의, 반복, 인지노동이라는 3가지 잣대로 27%를 가려냈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 그래프와 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서가 더 충격적입니다. 명단 1위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이겠지라고 예상하실 텐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서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업별로 AI 대체 가능성을 점수로 매겼는데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콜센터 상담원, 단순 사무보조, 마트 계산원, 공장 라인 노동자 같은 단순 반복 직군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답을 보면 머리가 한번 띵해집니다. 명단 1위는 의사와 한의사였습니다. AI 대체 가능성 99%, 100명이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99명의 일은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위는 회계사 81%, 3위는 판사, 검사, 변호사 79%. 우리가 흔히 AI가 와도 절대 안 사라질 직업에 표본으로 꼽던 의사, 회계사, 변호사가 한국은행 명단에서는 가장 위쪽에 나란히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전문직이 1위로 올라갔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전문직의 일이 가장 깔끔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단은 증상을 입력하면 병을 출력하는 작업,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조문을 맞추는 작업, 회계는 거래 내역을 규칙대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입력이 분명하고 규칙이 분명하고 결과물이 분명한 일. 한국은행 분류 3박자가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바로 전문직이에요.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99%라는 숫자가 충격적이긴 해도 결국 미래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미 한국 안에서 숫자로 찍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국내 10대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 인원이 2022년 300명에서 2025년 227명으로 줄었습니다. 3년 만에 23.3%가 사라진 겁니다. 5자리 면접장에 앉던 신입 합격자 중 1자리가 그냥 통째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법인은 더합니다. 비포 회계법인 신입 채용은 2024년 842명에서 2025년 600명 수준으로 약 30%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대처럼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회계사, 변호사 시장에서 신입 자리 자체가 1년 사이 30%씩 깎여나가는 거죠. 이건 AI 때문에 직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깎이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신입 자리는 그 직업의 다음 세대가 올라올 사다리의 척칸입니다. 척칸이 사라지면 5년 뒤 허리가 비고 10년 뒤엔 시장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4년에 전문의 시험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을 한 가지 일에 쏟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금 AI가 몇 초 만에 처리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준비였다면
안전한 직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전문직이 1위라면 매일 PPT 만들고 보고서 쓰는 한국 사무직 직장인의 자리는 그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세 번째 단서를 보면 나잖아? 이 말이 절로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얘기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전문직 아니니까 다르겠지라는 작은 안심이 드셨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명단의 진짜 다수는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회사 다니는 우리 사무직과 IT직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27%라는 규모는 의사, 변호사 같은 소수 정예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4명 중 1명이라는 건 매일 출근하는 그 사무실 안에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메일 쓰고 보고서 만들고 엑셀 두드리고 회의록 정리하는 머리로 하는 일 중에서도 명확히 정해져 있고 반복 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명단 위쪽에 가깝습니다. 대표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마케터, 카피 뽑고 트렌드 정리하고 캠페인 보고서 만드는 일이 핵심인데 이 셋이 AI가 가장 잘하는 일 톱3예요. 한 사람이 이틀 고민한 카피 30개를 AI는 30초에 톤, 타깃, 채널별로 뽑아냅니다. 행정, 사무 직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입력, 문서 양식, 일정 조율, 비용 정리는 RPA에 AI가 얹히면서 사람 손이 거의 안 닿게 됐습니다. RPA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대신 마우스를 클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판단까지 AI가 해주면 책상 하나가 통째로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이러니한 게 IT 개발자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이라고 가장 많이 추천받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AI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만든 게 개발자를 대체하는 AI였어요. GitHub 코파일럿 같은 도구가 이미 신입이 일주일 걸리던 코드를 몇 시간을 뽑아냅니다. 코딩 배우면 안전하다는 5년 전 정답이지 지금 정답이 아니에요. 미국 빅테크는 올해 추가 엔지니어 안 뽑겠다고 선언했고 한국 개발자 채용도 신입 자리부터 줄고 있습니다. AI가 자기 후배를 가장 먼저 자른 거죠. 숫자로 보면요. 통계청 2025년 9월 자료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대비 14만 6천 명 줄었습니다. 경기 탓도 있지만 줄어든 자리를 마침 AI가 메우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신입 티켓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건 그 직업의 미래 인력 풀 자체가 말라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변화에 둔감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8월 기준 한국에서 챗GPT 앱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켠 사람이 2031만 명, 스마트폰 쓰는 사람 10명 중 4명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25에서 34세 사용자가 전체의 42%, 주요국 중 가장 높다는 거예요. 같은 팀 안에서도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케팅, 인사, 기획, 경영 지원, 개발, 한국 사무직 거의 전부가 명단 어딘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직업이 통째로 사라지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마케터인데 누구는 연봉이 오르고 누구는 계약이 안 갱신되고 같은 개발자인데 누구는 팀장이 되고 누구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명단 안에 들어있다는 건 잘림보다 먼저 월급이 흔들린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단서를 보면 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더 위험한지 답이 숫자 하나로 딱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AI 충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AI 파도가 와도 어떤 나라는 무릎까지, 어떤 나라는 목까지 차오릅니다. 한국 직장인의 발목은 이미 상당히 깊이 잠겨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숫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PwC가 2025년에 발표한 글로벌 AI 잡스 바로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AI 스킬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연봉 차이가 평균 56%였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1.5배가 넘는 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격차가 1년 만에 25%에서 56%로 2배 넘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AI 역량을 돈으로 환산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신호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행 BOK 이슈 노트에 따르면 국내 AI 인력의 임금 프리미엄은 단 6%입니다. 미국이 25%, 캐나다가 18%인데 한국은 6%예요. 글로벌 평균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격차가 작다니 다행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요, 정반대입니다. 6%는 한국 기업들이 아직 AI 역량을 평가에도 연봉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댐이 아직 안 터진 것뿐이에요.
미국은 이미 댐을 열고 AI 잘 쓰는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기 시작했지만 한국 기업은 손도 못 댄 상태입니다. 늦게 터지는 댐일수록 한 번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지금은 같은 사무실, 김대리와 박대리 연봉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년부터 AI 역량을 평가해 20에서 30%만 반영해도 두 사람 연봉은 수천만 원 단위로 갈라져요. 그리고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두 가지 특수한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연공서열과 직급체계입니다. 한국 회사는 직급, 호봉, 경력 연차로 사람을 줄 세워놓은 구조잖아요. 이 구조에서 AI가 일을 다 해버리기 시작하면 정확히 어느 직급, 어느 연차가 가장 비효율적인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명단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줄을 그을 곳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약점은 가계 자산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 일반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8.6%, 금융자산은 단 16.8%입니다. 거의 80%가 집 한 채에 묶여 있어요. 한국 직장인은 월급이 끊기는 순간 굴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가계는 자산이 주식, 연금에 분산돼 있어 월급이 흔들려도 배당이 들어옵니다. 한국은 월급이 흔들리면 그날부터 통장이 멈춰요. 카드값, 대출이자, 관리비가 모두 월급에서 나가던 돈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 직장인은 첫째, AI로 가장 먼저 잘릴 수 있는 구조 안에 있고, 둘째, 잘리고 나면 버틸 수 있는 자산 버퍼가 가장 얇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균보다 임금 격차가 작다는 건 평등이 아니라 폭풍이 늦게 왔을 뿐 막아낼 방패는 더 얇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27% 명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정말로 있느냐? 마지막 5번째 단서가 그 답입니다. 이미 명단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느냐? 다행히 답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미 명단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데이터에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AI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은 챗GPT 다운로드당 매출이 글로벌 2위, 미국 다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국 직장인의 유료 가입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같은 사무실 안에서도 매일 쓰는 사람과 거의 안 쓰는 사람이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명단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AI를 그냥 검색 대체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 파이프라인 안에 통째로 끼워 넣어요. 보고서 초안, 자료 정리, 회의록 요약, 고객 응대 답변까지 흐름 자체가 AI와 함께 굴러갑니다. 글로벌 조사를 보면 AI를 매일 쓰는 직장인은 92%가 생산성이 올랐다고 답합니다. 가끔 쓰는 사람은 58%고요. 같은 도구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7% 명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 AI 협업 역량입니다. 흔히 프롬프트 잘 쓰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 업무를 잘게 쪼개서 어떤 조각을 AI에게 맡기고 어떤 조각을 내가 잡을지 설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AI 협업입니다. 단순히 질문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AI 친화적으로 다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AI가 못하는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AI는 정해진 규칙 안에 인지 노동에 강하지만 대면 신뢰, 감정 조율, 비정형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직무 안에서도 사람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책임을 지고 애매한 상황을 정리하는 비중이 높은 역할로 옮겨가는 사람은 명단에서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세 번째, 소득 구조 다각화입니다. 한국 가계는 금융자산 비중이 16.8%, 월급 한 줄에 인생이 매달려 있는 구조예요. 이걸 그대로 두고 AI 시대를 맞으면 충격을 흡수할 버퍼가 없습니다. 이미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국내 개인 투자자는 1,456만 명, 월배당 ETF 시장은 59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매달 월급 외에 따로 들어오는 통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회사가 흔들려도 내가 안 흔들리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내 직업을 뺏는 게 아닙니다. AI를 쓰는 옆자리 동료가 내 직업을 뺏어가는 겁니다. 명단 안과 밖의 차이는 학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도구를 손에 쥐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AI 골드러시도 똑같습니다. 곡괭이를 파는 자리에 서거나 곡괭이를 들고 남들보다 빨리 캐는 사람이 되거나 둘 다 살아남는 자리이고 둘 다 오늘 저녁 1시간이면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5가지 단서를 다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5가지 단서를 모두 따라오셨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비공개로 분류한 27% 명단의 정체, 이제 다 보셨습니다. 의사부터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1위였고 마케터와 행정직, 개발자까지 사무직 전반이 그 안에 있었고 한국이 글로벌보다 훨씬 위험한 구조라는 숫자까지 다 펼쳐졌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명단은 누가 위험한지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나머지 73%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27%와 73%를 가르는 선은 직업 이름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끌어안았느냐 아니냐 거기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내 업무를 한국은행 분류 기준 3가지에 대입해 보세요. 명확히 정의되는가, 반복되는가, AI가 따라할 수 있는가. 책 안에 표시만 해봐도 내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AI에게 맡길 업무 하나, 내가 끝까지 쥐고 갈 업무 하나. 그 경계를 오늘 안에 정해보시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군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케터, 인사, 개발자, 영업. 각 직무가 명단 안에서 정확히 어디쯤 위치해 있고 어떤 식으로 살아남고 있는지 데이터로 한 명 한 명 짚어드리겠습니다. 명단 밖으로 나오는 길 같이 걸어가 보시죠. 늘 응원하겠습니다.